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고성욱입니다.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하라면서 중재에 나선 겁니다. 과연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요. 네, 어제 본회의에서는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보고됐습니다. 네, 정책 공방이 뜨겁습니다. 네,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출범한 여의정협의체 20일 만에 일단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이 문제 3부에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12월 3일 화요일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네, KBS 라디오 전격시사 유튜브 라이브로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문자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 오시면 긴 문자 100원 샵 9730입니다. 콩 어플 무료입니다. KBS 라디오 정치경제사회문화 각종 명품 콘텐츠가 지금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로 여러분 KBS와 함께 해주십시오. 뉴스 브리핑입니다.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입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발 감액 예산안 상정을 보류했습니다. 이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인 어제 국회 본회의 직전에 우 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 의장은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때까지 여야가 좀 합의를 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한 겁니다. 네. 우 의장은 진지하고 성의 있는 논의가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여야 모두를 질타했습니다. 앞서 예결위에서 민주당은 677조 4천억 원 규모 정부 예산안에서 사상 처음으로 증액 없이 4조 1천억 원의 감액만 반영한 수정안을 단독 처리한 뒤 본회의 통과를 공언해왔지만 일단 보류가 됐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정부에서는 장관들이 나와서 이 야당이 강행한 이 삭감, 순액 이 삭감 예산안 문제점들을 지적했죠. 그렇습니다. 장관들이 직접 나서서 야당이 삭감한 예산안으로는 재해와 재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고 산업 경쟁력을 회복할 기회도 놓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관들은 야당이 2조 원 넘는 예비비를 삭감한 것을 우선 문제 삼았는데요. 대규모 재해, 재난, 감염병 등에 대한 대응 능력을 떨어뜨리고 이 긴급한 산업 통상 변화에도 적시 대응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양자와 반도체, 바이오 같은 성장 동력 연구 개발 예산도 815억 원이나 감액됐다면서 산업 경쟁력을 높일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야당이 의료개혁 정책 실패와 같은 이 의정 갈등 장기화를 이유로 전공의 육성 지원 예산 900여 원을 삭감한 것은 또 여야 합의를 뒤집은 것이라고도 맞섰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특수활동비, 특정 업무 경비잖아요. 예. 여야 입장에 이 대목에서 첨예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민주당은 특활비와 특경비는 이 사용처와 사용 목적 등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혈세 낭비가 우려돼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과 경찰의 특수활동비는 각각 82억 원, 31억 원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검찰과 감사원도 특정 업무 경비와 특활비를 합쳐 각각 587억 그리고 60억 모두 삭감된 겁니다. 이 반면 정부는 삭감된 예산이 일선 경찰이나 수사관이 이 다크웹 사이트 가입이나 또 불법 도박 사이트를 수사할 때 제보자와 피해자를 보호를 위한 또 안전가옥, 임차료 등이 쓰인다면서 범죄 대응 차질을 우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작 195억 원에 이르는 국회 특활비와 특경비, 공수처 특활비는 한 푼도 깎지 않고 시민 안전을 위한 민생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도
함께 올라가서 보고가 됐죠. 예, 지금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헌정사상 감사원장 탄핵 소추안은 최초인데요.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감사를 통해 국정을 지원한다는 최 원장의 발언이 이 직무상 독립지위를 부정했고 정치적 목적으로 전 정부를 표적 감사했다고 꼽았습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 등 공정성 훼손과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등도 들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보고됐는데요. 이들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이 부실 수사, 불기소 처분 등이 탄핵 사유로 제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방탄당의 보복 정치라고 강력 반발했는데 이 표결은 내일 이뤄집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주도한 해병대원 이 국정조사요. 이 국정조사에 국민의힘이 참여하기로 전격 결정했죠.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이 정쟁용 국정조사라고 하면서 불참을 검토했던 국민의힘인데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불참하는 것도 진지하게 검토를 했지만 민주당 단독의 국정조사 운영이 또 다른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규명에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꾸려지면 일방적인 증인 채택과 대여 공세가 더 심해질 것으로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고요. 이미 입법청문회라든지 국회 국정감사 등을 거치면서 사실 이 문제는 새로운 논란이 더 나오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여야의 위원 명단 제출이 마무리된 가운데 이번 국정조사 특위는 민주당 정동영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어제 충청남도 공주에서 민생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화두가 의제로 제시됐습니까? 예,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이 주요 키워드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결국 내수와 소비가 살아나야 하는 만큼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라고 참모들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배달 수수료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을 따로 투입하지 않고 배달 플랫폼사와 협의해서 영세소상공인의 배달 중개 수수료를 3년간 30% 이상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소상공인 생업 피해 구제 대책도 어제 같이 발표됐죠. 예. 윤 대통령이 정의한 이 생업 4대 피해 종류가 있습니다. 이 노쇼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식당에 예약해놓고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악성 리뷰와 댓글, 이 손님 변심에 의한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그리고 불법 광고 대행이 있습니다. 이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거나 피해를 최대한 보상받게 하는 방향으로 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예약 보증금 제도라든지 또 분쟁 해결을 기준을 개선해서 올바른 예약 문화를 확산하는 데 정부가 큰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했고요. 이 전국에 이제 90곳에 악성 리뷰 댓글 신고 상담 센터를 설치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소상공인 현장 애로 접수 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광고 계약을 맺고도 부실하게 홍보하고 또 업체의 환불 요구를 거절하는 이 온라인 광고 관련 지금 분쟁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문제도 피해 구제 관련 위원회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구제에 나서겠다고 지금 방침을 세웠습니다. 네.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청년층 42만 명을 넘어섰군요. 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인데 이름하여 좀 독특합니다. 청년층 쉬었음, 인구 증가 배경과 평가 이런 보고서입니다. 이 쉬었음이란 인구는 특별한 사유나 교육 훈련 없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잠재적인 노동력 손실을 나타내는데요. 네.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전체 비경제 활동 인구에서 청년층 쉬었음 인구 비중은 지난해 4분기 22.7%에서 올해 3분기 29.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쉬었음 증가세는 대부분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층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청년층은 25세에서 34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취업을 했다가 그냥 중간에 그만두고 쉬고 있는 거죠. 네. 이 한국은행은 청년층 자발적 쉬었음이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로 일자리 미스매치 등 구조적인 원인을 꼽았습니다. 청년층의 고용의 질이 팬데믹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비자발적 사유로 쉬는 청년층은 주로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그리고 대면 서비스업에 종사했던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들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려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격 시사 듣고 계신데요.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긴 여름과 실종에 가까운 가을에 이어 이제 본격적인 겨울의 시작입니다. 어제는 남풍 영향으로 비교적 포근했고요. 어젯밤 북풍으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찬 공기가 강하게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하권으로 철원은 영하 8.7도 나타내고 있고요. 파주 영하 7.7, 포천 영하 5.1도 등을 기록 중입니다. 찬 공기의 유입으로 서울은 영하 3.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중부와 제주는 흐려지겠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인천과 경기, 충청, 전북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에도 5도 안팎에 머물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은 4도 예상됩니다. 어제 13도에서 10도 이상 떨어집니다. 강릉 9도, 전주 7도 등 3도에서 12도 분포가 되겠고요. 내일 아침에도 서울의 기온 영하 3도, 낮 최고기온 영상 4도로 추위는 내일도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영서, 충청 북부를 중심으로 눈이 쌓여 있는 가운데 빙판과 도로 살얼음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그리고 전북 내륙에 짙은 안개 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겠고요. 서해 먼바다와 동해 먼바다의 파도가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3.6도입니다. 날씨 정보의 강혜종이었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공인혜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출근 정체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북천안 부근으로도 조금 전부터 밀리기 시작하고요. 이후 수원과 서울시 구간 양방향이 더딘데 특히 서울 쪽 금토 분기점부터도 크게 어렵습니다. 부산 방향은 오산에서 안성 분기점 사이 12km 구간 정체 가장 두드러지고요. 제2경인고속도로도 남동을 중심으로 양방향 더디다가 성남 방향 신천에서 일찍 사이론 10km 구간 정체입니다. 또 수도권 제일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방향 계양에서 송내, 또 고장난 차가 서 있는 장수 부근부터 안현까지와 수암과 청계터널 부근 차가 부쩍 늘어 있고요. 구리에서 판교 방향 사고 소식 있습니다. 의정부 부근 1차로가 추돌사고로 막혀 있고요. 이 여파 사패산 터널부터 4km 구간에서 크게 봤습니다. 지금 서울시내는 구리 쪽 강변북로 행주대교부터 동작대교 쪽 이동에 54분 정도, 잠실 쪽 올림픽대로는 행주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요. 이후 동호대교 못 간 1차로는 고장난 차로 막혀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극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는 결국 예산안이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개혁신당 이번 예산을 보고 한마디로 예산 깡패질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허은하입니다. 예산 깡패질이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오면은 네. 우선 나라 망해도 된다, 아니면 국민 불편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일을 하면 깡패질이죠.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삭감된 예산의 4조 가운데서 2조가 예비비인데 그 중에 1조 원이 재난 대비 예비비입니다. 그러면 예비비라는 말은 언제든지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예비에서 모아둔 나랏돈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때 격리됐던 그 분들의 생활지원비라던가 의료기관 손실비나 보건소 방역 물품 구입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예비비로 지출이 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작년에 홍수 피해 때도 남부지역 특별재난지역 그거를 선포해서 지원한 것도 예비비예요. 그럼 이렇게 그러니까 지진 났을 때 쓰는 것도 예비비고 나라에 갑자기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쓸 수 있는 예비비마저 이렇게 위기 상황 됐을 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건 나라 망하라는 건가 이런 생각 때문에 깡패질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를테면 이번 폭설에 피해가 꽤 많이 생겼잖아요. 이제 이럴 때 쓰는 게 예비비 아닙니까? 이 정도 폭설은 뭐 117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이거를 미리 예상해서 그 경상적인 예산으로 책정해 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 쓰는 게 예비비인데 이걸 깎아버리면 막상 쓰려고 해도 돈이 없다. 그렇죠. 국가에서 저희 개혁신당이 바라보는 건 국가 시스템이거든요. 국가 시스템이 점점 선진화돼야 되는데 그게 후진화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또 뭐 검찰이나 경찰 감사원의 특경비나 특활비를 이제 깎았는데 그 부분은 봤더니 이 부분은 조금 오바됐더라라고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저희가 요즘에 소방관에 대한 간식비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네. 소방관들이 쓰시는 간식비가 27년째 3,000원이에요. 저녁 때 밤에 쓰시는 그런 뭐 하다가 뭐 좀 드세요라고 쓰시는 비용이 27년간 3,000원이라는 것도 참으로 놀랍고 그리고 뭐 식단 보면은 요즘 뭐 백종원 씨가 얘기해서 조금 화제가 되긴 했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화재 진압을 하시는 분들이 저 정도 드셔서 될까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적어도 쓸 때는 쓰고 그리고 깎을 땐 깎아야지 된다라는 것이 뭐 저희 생각이고 기존의 민주당에서 그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공격을 했잖아요. 그랬죠. 저는 그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R&D 예산을 깎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상하게 배분되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찾아서 뭐 감액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증액했던 것을 815억을 또 감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부분을 고민하시고 하신 걸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또 복지부 예산도 1,650억인가를 감액했던데 그게 취약계층에게 가는 비용이라면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저희 개혁신당이 바라보는 것은 양극화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특히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저희가 국가에서 시스템으로 보호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지금의 예산 삭감이 그냥 감정 싸움이 아니길 그냥 바랄 뿐입니다. 근데 이제 그 대표님도 이제 국회의원을 하셨으니까 그 예산 다뤄보셨잖아요. 이게 이번 경우에 순액 삭감이란 말이에요. 순액 삭감 예산은 초유라 그러던데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가 외치던 비용에 대해서도 그 증감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뭐 강조하면서 본인들이 상당히 순수하게 국민을 위한 삭감이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함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도 그리고 정부도 할 말이 없기는 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예를 들어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가부가 아직도 여가부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지 5개월째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분명히 공약으로 여가부 폐지를 말씀을 하셨고 근데 당선이 되고 보니까 여가부 폐지 같은 것을 하려면 입법이 돼야 되는데 사실 여당과 야당이 소통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입법이 되지 않으니 폐지가 어렵잖아요. 폐지가 어려워서 그냥 없는 부서 취급하면서 이 여가부를 생존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얼마였냐? 13조 8천억 원 예산을 줬거든요. 왜 줬냐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 왜 그 금액을 예산에 편성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순액으로 기본적으로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부분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있고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공언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비용적으로라도 뭔가를 좀 보여줘야 그래야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그래도 그거를 지키기 위해 그래서 여기에서 삭감하고 이 부분을 복지부에 1,650억 삭감이 아니라 뭐 증액을 해주는 부분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통상 이제 예산 심사를 할 때요. 이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삭감을 하죠 여기저기. 그리고 또 뭐 예전에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삭감될 거를 염두에 두고 조금 부풀려서 제출한다는 그랬죠. 얘기까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삭감을 이렇게 여기저기 하는데 반면에 또 국회의원들마다 다 지역구 사업과 관련해서 뭔가 좀 증액시켜야 될 부분들에 대한 요구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막판에 예결위 소위 개수조정 소위 같은 데다가 급하게 쪽지 보내는 것 때문에 쪽지 예산이라는 그 아주 불명예스러운 호칭까지 생겼잖아요. 네. 이건 다 증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순감액 예산이 이렇게 통과되는 바람에 의원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지역구 예산 챙기는 게 불가능해졌잖아요. 네. 원천적으로. 네. 또 이재명 대표 지역사랑 이 화폐 상품권 그렇죠. 예, 그 부분도 그것도 포기하고. 지금 2조 이상 지금 안 되니까 네.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우리 지역에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뭐 국민 입장에서는 그래 그런 쪽지 예산 없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예산 처리가 과연 맞나? 이를테면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뭐 그런 점들이 우원식 의장이 10일까지 좀 의논해 달라고 한 배경에 있는 것 같다. 어제 그런 분석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 지역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제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쪽지 예산은 너무나 부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의 지역을 위해서 저렇게 해도 되는 거야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또 그 지역의 주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아 우리가 요런 부분들이 증액이 돼서 더 발전해야 되는데라고 생각하면 그곳에서 약속했던 지역 의원들은 상당히 난감한 상황인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영리하게 생각했다라는 부분은 미리 모아서 의원들에게 이번에는 쪽지 예산 없다. 나도 뭐 얼마를 양보하겠다. 뭐 그렇게 프레임을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큰 목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감에서 깡패질이 좀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돌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저는 쪽지 예산 같은 것은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월 10일까지 여야가 다시 한번 협의해 달라고 우원식 의장이 주문을 했는데 네. 그 협의와 조정이 될까요? 어렵겠죠. 이제 무늬만 소통하면 안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님은 자기 역할을 충분히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통과 토론 그리고 합의 없는 그런 정치는 없다. 그래서 우선은 기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한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나눠야 될 텐데 이 요것만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다. 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뭔가의 협의점, 합의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개혁신당이 뭔가 뭐 중재안이라든지 또는 뭔가 묘안 같은 거를 낼 수 있는 기회 아닌가요? 저희가 수많은 이제 대안들을 제시했죠. 근데 소통에는 어떤 묘안 같은 건 좀 없는 것 같고 그냥 일단은 테이블에 앉아서 만나야 된다. 근데 저희가 예전에도 문제 있을 때마다 각 당에 제가 소통 테이블 연석 회의를 계속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냥 다 무시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만나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이미 답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이래서 안 가 저래서 안 가 하시면서 만나질 않으시잖아요.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요. 제가 8.15 경축식에도 뭐 불참했었잖아요. 민주당이. 불참할 때도 저희 개혁신당만 갔었어요. 왜냐하면 우선 가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국가의 행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자리라면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개혁신당에 예방을 안 오신 정부 여당의 대표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소통하려고 하는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동훈 대표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아직 그 아직도 당대표 된 개혁신당. 이후에 개혁신당에 방문을 안 했습니까? 네, 안 했습니다. 그냥 그 새로 당 대표가 되면 그 여러 정당에 다 이제 그냥 인사하는 하는 거잖아요. 네, 기본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을 아직 좀 못 배우신 것 같다, 안타깝다라는 이런 참.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여튼 저희 개혁신당은 중재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 그러면 할 테니, 여튼 테이블에 만나서 말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게 지금 사실 그 자동 부의 그 조항을 없애는 그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잖아요. 그때 개혁신당은 어떻게 반대표를 던졌나요? 네네, 반대표 던졌습니다. 이게 자동 부의가 폐지가 되면 다시 동물국회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왜 2014년도에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졌는지 그 취지를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문화가 바뀌면서
뭐 예를 들면 게임의 셧다운제 폐지 같은 게 폐지되는 것은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만 이 부분은 전혀 문화가 바뀌지 않았고 예산 때가 되면 우리가 늘 보잖아요. 연말 되면 한쪽은 예산을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한쪽은 그걸 막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가 아수라장이 되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되니까 자동부의 조항을 우선은 넣어둔 것이기 때문에 그 뒤로는 동물국회라는 말은 좀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은 폐지 입장인데 또 뭐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실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또 원내와 다시 또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다른 문제도 짚어 보겠습니다. 그 명태균 씨 의혹이 지금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이게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안철수 의원 뭐 이제 이런 사람들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어제 나온 거는 사진 한 장이 나왔는데요.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뭐 김모 씨, 또 홍준표 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또 인물 이런 사진이 공개가 됐어요. 또 그런가 하면 또 이 명태균 씨가 이준석 의원, 천하람 의원과 찍은 사진, 뭐 또 김정인 뭐 위원장과 관계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계속 돌고 있잖아요. 이거 네.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은? 저는 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대해서 이제 환멸을 느끼고 그게 싫어서 좀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시스템이라는 것은 전혀 볼 수가 없고 그냥 구태적인 그 관례라고 하면서 구태적인 것들이 좀 답습되어 왔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득권들이 기득권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아는 사람들끼리 어떠한 것을 알게 되면은 좀 더 강해지는 그래서 청년 정치인들이 크지 못하는 예를 들어 줄을 제대로 서지 못하거나 또 뭐 돈이 없거나 하는 분들이 정치하기 상당히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는 곳이 국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요즘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특검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너무 비겁하게도 그 모든 것들의 문제와 구태의 부분을 저희 당으로 계속 공을 던지면서 니들이 문제야라고 말씀을 자꾸 하시더라고요. 국민들 보시기에 좀 어이없다고 생각할 것 같고 차근차근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하튼 요즘에 이제 밤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런데 명태균 씨 관련해서 지금 이제 허은하 대표가 당 대표로 있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천하람 의원과는 어쨌든 관계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준석 의원이나 천하람 의원이 필요할 때 이렇게 뭐 해명을 하거나 이런 발언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정돈된 입장이라 그럴까? 그때그때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명성 발언은 있었지만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서요. 이준석 예. 그 당시 국민의힘에서 당대표를 했었기 때문에 네. 그때에 대한 책임과 그때에 대한 무언가를 이제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제가 지금 현재 당대표로 있으면서도 한번 고민해 봤어요. 만약에 2년 뒤 3년 뒤 이 당에서 내가 당시 현재 대표를 하고 있을 때 문제점이 생겼다. 라고 했을 때 제 문제고 제가 뭔가 잘못을 했었다라면 그건 당연히 책임지고 제가 뭐 혼나야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런데 이 당의 구태적인 문제에 있어서 밝힐 수도 있고 밝히지 못할 부분들이 있다고 칠 때 그때 모든 거를 까발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해도 말을 한다고 욕먹을 테고 또 말을 하지 않으면 또 말을 하지 않는다고 또 오해하면서 욕을 먹을 텐데 그래서 그 부분은 각각 개인이 알아서 판단하는 걸 텐데 저 같으면은 저는 만약에 구태적인 시스템이라 그러면은 굳이 하나하나 떠발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각각 스타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천하람 지금 현 우리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입을
함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준석 현재 그 의원님께서는 또 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각각의 스타일이지 않을까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또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두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다. 네, 저희가 그런 식으로 좀 투트랙으로 각각의 알겠습니다. 역할에 맞춰서 가는 네.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개혁신당을 할 때 이 벌어진 일이 아니다. 그럼요. 예. 예전의 일이다. 네, 예전의 일이고 먼저 국민의힘에서 좀 반성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이 지금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단지 본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누구에게 핑계 대는 게 아니라 이번 일을 통해서 진짜 쇄신하고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사람들 이제 오물이 있으면 지적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 김영선 전 의원이나 명태균 씨 관련된 그 공천 개입 의혹은 2022년 네.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대표로 있을 때의 그 의혹도 있고 그리고 2024년 총선과 관련된 의혹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때는 이준석 의원이 개혁신당일 때. 예, 저희랑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 서로 다른 두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허은하 대표님 직접 관계된 사안은 아니니까 원론적인 입장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네. 그 지금 국회에서 최재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안 국회 어제 보고가 됐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내일 표결에 들어간다는 건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저희 개혁신당 입장은 우선 탄핵은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아르헨티나가 43년 동안 83번의 탄핵을 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5년 사이에 대통령을 6번 탄핵 소추해서 실제로 2번 탄핵한 나라가 페루고요. 그리고 콜롬비아도 5명의 대통령 탄핵 또는 하야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곧 이제 남미 국가처럼 될 거다라고 정말 많은 얘기 했었잖아요. 진짜 지난 21대 선거할 때도 그랬었던 것 같은데 이제 탄핵 중독은 벗어나야 될 때가 됐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말로 팩트 체크하고 어렵게 그 입에 담아야 되는 단어가 탄핵이 아닐까.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발 좀 정상적인 정치가 드는 그런 여의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최재감사원장이나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에는 개혁신당은 반대하시는 건가요? 뭐 제 생각은 그러는데 개혁신당의 의원들도 아마 같은 생각일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뭐 자유 입장이고 당론으로 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그 탄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모여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좀 연장해서 보면 지금 야권이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주장을 하진 않습니다. 당 차원에서 당론으로는.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하고 있는 여러 그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뭐 진작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해 왔고 또 조혁당 조국혁신당이요. 그건 당론으로 지금 탄핵을 밀어가고 있습니다. 그 탄핵,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개혁신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저희는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부정적입니다. 확실하게 법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탄핵을 한다고 해서 탄핵이 될 사안도 아니다라고 저희는 아직까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아스팔트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테이블 얘기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를 우선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 정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본인들의 입장을 어떻게 자극하기 위한 그러한 선동들은 이제는 좀 없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하지만 누구나 다 각자의 입장이 있는 거니까 자유롭게 본인들의 스타일대로 하는 거죠. 하지만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선출직이라면 본인을 뽑아준 국민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걸 이웃당 정당이라고 그럽니까? 남의 당이라고 그럽니까? 이 국민의힘 얘기인데. 네네. 당계 남의 사태, 당이죠. 당원 게시판. 네. 남의 당 얘기라서 어떻게 말씀 좀 하시기가 좀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만 당 대표시니까 이렇게 그 당원 게시판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개혁신당에서도 하시잖아요. 네.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 게시판 사태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한 그러니까 말씀 해주신다면. 아니 저희 당원 게시판에 그 허은하 대표에 대한 욕이 상당히 많아요. 아 그래요? 예, 뭐 저에 대해서 공격하시고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칭찬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거든요. 당원 게시판에 이제 익명으로 누군가가 글을 쓴다라는 것은 자유죠.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또 그 안에서 그러니까 뭐 법적인 문제도 없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또 조직적으로 무언가를 했다? 그것은 또 이상하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선 상당히 면상하는 부분이긴 한 것 같은데 왜 이 부분을 처음부터 강력하게 얘기하지 못했을까? 그냥 깔끔하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뭐 제가 그래서 남의 당 얘기라 열심히 지켜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저희도 시스템적으로 여튼 익명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찾아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뭐 찾아봐서 말씀 나누시게 그냥 깔끔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냥 좀 약간 일반적으로 좀 정상적이지는 않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각 뭐 친한계에다 친윤계에다 무슨 또 뭐 비윤계 뭐 여러 가지 또 계파로 싸우고 있는 예. 이 모습 국민들 보시기에 당원들 알겠습니다. 보시기에 답답할 겁니다. 네. 네, 최신 좀 하십시오 제발.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혁신당 하원하 대표였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 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녹색발전소 대표 김순철입니다. 현수막이 소각된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이것을 재사용하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2004년도. 폐현수막은 주로 합성 섬유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그것이 소각되면 발생되는 온실가스,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심화시키는 겁니다. 사용을 다한 현수막은 필요에 따라서 세척하거나 재봉 과정을 거쳐 장바구니, 돗자리, 파우치, 방석, 낙엽마대 등 다양하게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선거 때 나오는 현수막은 한 9,000톤이 된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재사용되는 현수막은 불과 30%, 재질이 좀 좋지 않아요. 폐기되는 확률이 많아요. 정치 현수막은 좀 더 재질이 좋은 현수막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이 한 번쯤 더 쓸 수 있는 현수막으로 제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지자체나 환경부나 이런 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재질이 좋은 현수막을 만들어서 많은 국민들이 그 현수막을 가지고 재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양하게 내 디자인을 거기다 생각을 넣어서 한 번쯤 가방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 모두 하나씩 들고 다녔으면 아마 거리가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어제는 남풍이 유입되면서 포근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북풍의 유입으로 북쪽 찬 공기가 남하에 추워졌습니다. 급격하게 공기가 차가워졌는데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 낮은 기온의 영하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는 영하 5도 이하로 체감상 한겨울이고요. 찬바람까지 불어서 체감 온도는 전반적으로 더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인천에는 한파특보 발효 중이고요. 모레까지 이렇게 아침 기온 이 정도 선 유지하면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에도 대부분 5도 안팎의 기온 유지하겠습니다. 서울 4도, 강릉 9도, 전주 7도 등 3도에서 12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중부와 제주는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인천과 경기 충북, 전북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이 되겠고요. 눈은 1cm 안팎이 쌓일 걸로 보여집니다. 서울은 흐려지기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서부 곳곳으로 빙판과 도로 살얼음 나타나는 곳 많이
많으니까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아침까지 전북 내륙에 안개가 짙겠고요. 오늘 종일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달의 인력이 강해서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에 들어가겠습니다. 동해 먼바다 물결은 당분간 높을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영하 3.5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KBS 전격 시사 전국 현안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만나보겠습니다. 예, 부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국회 본회의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상정을 하지 않았어요. 10일까지 시간을 준다 그러고 여야 대화를 좀 더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뭐 상정하지 않았다는 표현도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상정하지 못했다가 더 정확한 못했습니까? 표현 같습니다. 그래요. 왜 네. 그렇게 보세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했으면요. 모든 책임을 다 민주당에서 오롯이 져야 됩니다. 그걸 감당 못할 겁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대선 때 출마하면서 내건 슬로건이 억강부약. 그러니까 강자를 좀 누르고 약자를 좀 부양시키고 하는 뭐 그런 건데 이번에 보니까 뭐 근로장학금 대학생들 예산이라든가 또 뭐 전공의 지원하는 그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연 그게 누구를 위한 예산이었는가. 예. 그다음에 이 뭐 보면 거의 보복성 뭐 예산 삭감 아닙니까. 예. 그게 만약에 통과되면 그냥 법적으로는 이제 대통령 거부권도 예산에 대해서는 쓰질 못하니까 어제 그 통과됐으면 그냥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부로 예산 국회는 끝나는데 도저히 그거를 단독으로 통과시킬 만한 용기와 배짱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왜 그런 순감액 예산을 했을까요? 그렇게 해놓고 뭐 이재명 대표의 그 중점 사업인 뭐 지역 화폐 2조 원 뭐 이런 걸 좀 끼워 넣는 하나의 뭐라 그래요? 그 협상. 그럼 협상을 염두에 두고 네. 먼저 던진 카드다.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안 받아주니까 급당황을 한 거죠. 예. 예. 그래서 일단 늦춘 거다. 네. 예. 그러면 협상이 좀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뭐 국회의장이 이렇게 중재에 나섰으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예산안만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내일 사상 초유의 이제 감사원장 탄핵 소추가 아마도 민주당 뭐 조국당 해갖고 통과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전국이 금랭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여야 대화도 당분간은 실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전국이 금냉되면 뭐 우원식 의장이 시간을 좀 줘도 네. 예산안 그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군요. 그렇죠. 내일 아마 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플러스 검사 2명 더 4명 다 탄핵 소추안이 의결이 되는 순간 직무정지가 되고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친야 성향의 조은석 감사위원이 뭐 대행을 맡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어제 우원식 의장이 야 10일까지 좀 해봐. 이게 통하겠습니까? 네. 감사원장 탄핵 그리고 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도 강행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엄청난 이제 자가당착인데 민주당으로서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최재 감사원장 임명장을 주면서 그때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감사원 역사 73년 만에
최초로 감사원 출신 감사원장이 탄생했다. 예. 그리고 그 당시 그 청문회를 다 했잖아요. 민주당이 그냥 아주 우호적으로 해갖고 다 그래 놨는데, 예, 뭐 이제 뭐 최근에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 해서 이러는 거 아닙니까? 예, 자기들이 세운 감사원장을 자기들 손으로 탄핵을 시키겠다. 뭐 이런 거죠.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가 보니까 정치 편향적인 감사다. 네. 그거 같아요. 예. 정치 편향적인 건데 아마도 그런 거겠죠. 그 사회공무원 피살 사건 이런 걸 왜 감사를 했느냐. 그다음에 사드 배치 지연되는 거. 그래갖고 정의용 그 당시 국가안보실장들 4명 수사 의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괘씸죄에 걸린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어느 보도 보니까 그 탄핵 사유서 그 탄핵 소추 결의안 제출했잖아요. 거기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그 평가 조작한 거 있잖아요. 네. 그건 최재형 감사원장 시절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여기다 갖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엉터리 날탕, 그다음에 자가당착 이런 지금 탄핵을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정부 기능을 좀 마비시키려는 거 아니냐. 지난주 토요일 집회 때 김민석 최고위원이 6개월 안에 모든 걸 끝장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려면 정부 기능, 정부 주요 기능을 마비시켜서 사실상 무정부 상태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사회적 혼란을 조성해 갖고 저 장외 거리 투쟁을 극대화시키고 뭐 이런 거 아니라면 이런 식의 카드를 쓰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 말씀하신 그 김민석 최고위원의 6개월 네. 발언이요. 그거 왜 6개월이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633 그 공직선거법 재판 기간 1심은 2년 2개월 만에 나왔지만 이제 뭐 저는 항소심과 대법원 최종 확정심 뭐 3개월이 지켜질 것 같고. 그래 합쳐서 6개월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그거는 그 훈시 규정이 아니고 강행 규정이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 확정 나오기 전에 하여튼 네. 뭔가를 끝을 내야 된다 이런 그렇게 개선한 취지의 거죠. 주장이었다고 해석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그게 결국은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둔 또는 대통령 탄핵을 사실상 주장한 그런 발언이라고 그러니까 보시는 건가요? 그 첫 번째 11월 뭐 9일인가요? 첫 번째 장외 집회에서 김민석 최고가 이런 얘기를 했죠. 탄핵이든 하야든 임기 단축 개헌이든 하여간 대안에 보면 온다. 대안에 보면 온다는 게 6개월 내 조기 대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수단과 경로는 상관없다. 그래서 대법 확정 판결로 이재명 대표가 그 공직선거 출마가 제한 받기 전에 네. 그 전에 어쨌든 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든지 끝장을 내고 예. 선거를 통해서 정권 탈환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한 거다. 이런 해석이시군요. 그렇죠. 6개월 안에 그냥 정부를 전복시키자 뭐 그 얘기죠. 만약에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네. 뭐 예산안 이거 뭐 타협하고 뭐 협상하고 하는 것도 별로 뭐 안중에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안중에도 없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딜레마에 빠진 게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도 뭐 금투세도 결국 폐지하는 걸로 유턴을 했고 가상자산 과세하는 것도 2년 후에 연장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 지지율은 또 유지를 해야지 밖에 나가도 장외투쟁을 하더라도 그쪽으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동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탄핵을 한 다음에는 또 선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일단 탄핵 뭐 그런 거 성공하려면 장외 집회에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2016년처럼. 네. 그러려니까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그 국민의힘이 너무 무기력한 것 아니냐는 전 비판이 많습니다. 네. 뭐 당 안팎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은 우리 여당의 무기력함이 더 슬프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 그럽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진짜 이렇게 무기력하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지금의 국민의힘이 여당인데 108석인데 이렇게 무기력하다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11월 7일에 이제 대통령님 기자회견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긍정평가하면서 모처럼 유난 해빙 무드가 형성됐다. 이제 변화와 쇄신의 큰 물결에 같이 간다. 당정 화합이다. 뭐 이렇게 분위기가 잡혔는데 그 깜도 안 되는 뭐 당원 게시판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저희는 뭐 그게 저희 당 그 게시판에요. 올라오는 그 게시글 숫자가 적을 때는 한 1,000건 정도 올라오고요. 많을 때는 한 3,000건 정도 올라옵니다. 근데 그 한동훈 명의 또 한동훈 가족 5명의 명의로 쓴 그 글이 총 1,068건이고요. 그거를 일평균으로 계산해 보니까 2.39건입니다. 그럼 제일 적게 올라오는 날 1,000개를 잡았을 때 1,000분의 2.39 그러니까 0.3%도 안 되는 그런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무슨 여론 조작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지나가는 개도 웃고 소도 웃고 말도 웃고 다 웃을 얘기를 가지고 모처럼 만에 윤한 해빙 무드가 형성돼서 뭔가 의기투합해서 가야 될 때 쓸데없는데 뭐 에너지를 쓴 거고 이게 이렇게 이 갈 문제가 아니었는데 근데 뒤늦게나마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의원총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냉각기를 갖자 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수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 당의 무기력증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당내에서 그 이슈를 가지고 계속 티각태각하고 말이죠. 최고위원 회의할 때도 일부 최고위원들이 그걸 가지고 또 문제를 삼고 그러면 정말 이 선후 경중을 정치의 영역에서는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무엇이 중요한지 지금 이 시국에 그런 걸 가지고 뭘 하는지 저는 거기서 좀 굉장히 전략적 오류가 있었다. 근데 지금 뒤늦게나마 지난주 목요일 이제 의총을 계기로 해서 좀 이제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략적 오류라고 하면 뭐 누구의 전략적 오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당원 게시판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의 전략적 오류죠. 누가 일으켰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일단 당 밖에 일부 그 기승전 한동훈 죽이기 이런 그룹들이 있고 그 그룹들이 일으켰는데 일부 이제 당내 인사들이 자초지정 아까 1,000분의 3 이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좀 귀가 얇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부안해동해서 거기 올라탄 건데 뭐 지금 이제 일단락이 돼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10일 그것도 있고요. 지금 뭐 이제 더 이상 그 얘기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 당원 게시판 사태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10일 날 그 표결 예정돼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요. 이게 관계가 되는 겁니까? 뭐 관계가 없어야 될 사안입니다. 사실은 그 관계가 없어야 될 사안인데 워낙 그 당원 게시판 문제를 세게 그 부각시키고 당 대표를 부정하는 듯한 당 대표를 부정하는 듯한 뭐 그런 언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108석의 이탈표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말 똘똘 뭉치자 해도 지난번에 똘똘 뭉치자 했는데도 이탈표가 4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당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그건 그거대로 하자라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느냐. 우리 정말 정신 차리자. 그런 의미라고 봅니다. 그런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의 그 어떤 스탠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당원 게시판 사태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관련해서는 단일 대우를 유지해 가자고 하는 것이 한동훈 대표의 스탠스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요. 뭐 이제 10일 날 저 하기 한 며칠 전에는 뭐 입장이 나오겠죠.
단일 대우로 이렇게 그 부결시키는 네. 그런 기조에 뭐 그렇게 되기를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뭐 어제도 의원총회가 뭐 거기서도 열띤 뭐 토론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당원 게시판 문제는 아예 나오질 않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어제 비공개 의총이었죠. 네. 네, 비공개 의총에서는 그 원내대책반 제안이 있었던 모양인데요. 뭐 이게 비공개 의총이라서 자세한 내용이 지금 전해지지는 않고 있는데 그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를 이미 지낸 사람들 있잖아요. 네. 뭐 권성동 의원, 김기현 의원, 나경원 의원, 또 윤재욱 의원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원내대표 경험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또 여당 때 원내대표, 야당 때 원내대표가 같이 있잖아요. 네. 이런 그 당의 중진들이 앞으로 좀 원내대책을 같이 좀 수기하고 네. 또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를 이끌어가는데 좀 도움을 주자 뭐 이런 취지였던 걸로 이해가 일단 됩니다만. 뭐 저는 뭐 좋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당에 뭔가 좀 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분들이 이제 다들 중진 의원이고 원내대표 경험도 있고 지금 그리고 또 시국이 하수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바깥의 종교계 원로들이라든가 사회 원로들 좀 저런 분들이 각자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찾아뵙고 뭐 또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조금 전에 그 당원 게시판은 뭐 이제 사태가 잠잠해져 갈 거다, 마무리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네. 근데 실제로 보도들 되는 거 보면은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보도들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역시 핵심은 한동훈 대표가 직접 안 했다면 네. 또 그 가족들 중에 누군가도 안 했다면 네. 그러면 이 문제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만약에 한동훈 대표는 안 했어도 가족 중에 누군가가 했다면 그 팩트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설명하고 또 입장을 밝히고 하면은 이게 해결이 될 텐데 그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박한 의문인데 그거는 이제 익명 게시판 운영 원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한동훈 대표 및 그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에 대한 뭐 고발건 뭐 해갖고 총 그 문제 제기한 쪽에서 들어온 고발건이 한 6건 7건 됩니다. 예. 거기에는 보면 피고발인이 한동훈 또 진은정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지금 경찰 수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곧 밝혀집니다. 곧 밝혀져요. 네. 경찰 수사 결과를 통해서 네. 팩트가 밝혀질 거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네. 수습해가 뭐 수습을 하더라도 하면 된다. 그럼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국정조사 지금 해병대원 순직 그 국정조사와 네.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반대했는데 그동안 그리고 당연히 그 따라서 이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일단 참여하겠다. 네. 일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주장만 국민들한테 전달되는 것은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렇죠. 이런 취지인가요? 예, 그렇죠.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육지책인데 국정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키를 쥐고 있던 국회의장이 하자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네. 저희 당에서 그거를 거부하더라도 그러면 야당 단독의 국정조사가 되면요. 일방적인 그들의 선전선동 무대가 되지 않겠는가. 누군가 거기서 뭐 허위 사실을 뭐 진실인 것처럼 둔갑시켜갖고 얘기를 한다든가 특히 이제 VIP 경로설 이런 걸 거의 팩트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일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그 허점을 지적해주고 반격을 가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보이콧보다는 참여하면서 싸우는 게 그나마 낫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육지책이다. 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좀 불가피하고 또 필요한 그렇죠. 얘기기도 하다 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자, 명태균 씨 사태인데요. 뭐 지금 뭐 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중에도 더불어민주당 쪽이나 또는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언론들이 지금 계속 폭로를 하고 있는데 그 이른바 그 여권 중진 정치인들이 대거 어떤 형태로든 지금 자꾸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요. 네. 뭐 오세훈 시장 얘기도 나오고 홍준표 시장 얘기도 나오고
또 뭐 지금은 야권으로 분류돼 있지만 이준석 네. 의원이나 또는 뭐 김종인 전 위원장 얘기도 나오고 어떻게 보면 저 한동훈 대표 빼놓고는 다 나오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 명태균 씨가 그 한동훈 대표 관련해 갖고 딱 한 가지 뭐 그 내뱉은 말이 있었어요. 자기가 그 창원지검장 찾아가서 누구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켰는데 그때 뭐 그 창원지검장이 뭐 한동훈 어쩌고 저쩌고 뭐 한동훈하고 마치 친한 사람인 것처럼 해갖고 뭐 무마를 시켰다 해가지고 지금 창원지검에서 전현직 창원지검장 3사람을 다 조사를 했는데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또 그건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이 됐고 근데 나머지 저희 당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그 의혹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실체적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지금 뭐 얘기하는 것은 좀 섣부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1월 2일 집회부터 시작해서 어제 그저께 지난주 토요일 날 집회까지 주말마다 집회를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거는 이제 사실은 좀 헛꿈을 꾼 것 같아요. 야당 및 좌파 진영에서. 그러니까 어겐 2016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네. 그 헛꿈을 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좀 깨몽을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현실적으로 속된 말로 장사가 안 되잖아요. 장사가 안 된다고 보세요? 예, 계속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 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장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보면 원내 이렇게 그 조국당까지 합치면 뭐 190석인데 이런 원내 거대 세력이 장외로 나가는 거는 본 적이 없잖아요. 원내에서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원내 가지고는 108석에 그 8개 걸리니까 그걸 바깥에 여론을 불러 일으켜갖고 그 8개를 무너뜨려 보자. 외부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원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걸 다시 원내로 유입을 시켜서 그 8석을 무너뜨려 보자 하는 그 전략이었잖아요. 이미 실패했죠. 근데 이제 그 장외 투쟁이 있잖아요. 네. 이게 뭐 또는 단식 투쟁 시작은 그냥 하면 되니까 네. 시작은 쉬운데 끝내기가 어렵다고들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명분을 제대로 세워서 끝내야 되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부총장 말씀대로 저거 뭐 실패한 거라고 하면 장외 투쟁은 실패한 거라고 하면 적당하게 명분 세워서 끝을 내야 될 텐데 근데 계속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출구 전략 세우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출구 전략 세우려면 뭐 좀 누가 들어서 황당할지언정 뭐 명분과 논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좀 뭐 하는가? 그게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히려 본인들이 만들어놓은 그 늪에 빠져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출구도 찾지 못하고 계속 장애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 이게 어제 어느 보도를 보니까 그 더불어민주당이 뭐 집회를 하는 거는 이제 뭐 그들의 선택인데 어쨌든 집회를 하면 경찰이 그 질서 유지 차원에서 관리를 안 할 수가 없고 그 과정에서 뭐 수천 명의 경찰들이 동원이 되고 그리고 그 동원이 되면 더구나 저기 휴일 근무니까 그렇죠. 휴일 수당까지 그래서 뭐 상당한 정도의 경비가 계속 들어간다는 건데 근데 이걸 계속 해야 된다.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리고 좀 상황이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경력이라고 하죠. 경찰. 경력이 그렇게 이제 매주 그 대규모로 동원이 되다 보면 다른 기능에서 펑크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치안 유지라든가 생활 안전이라든가 이런 데서 펑크가 날 수가 있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그 경찰의 특수활동비 특정 업무 경비 빵원으로 다 100% 쳐냈잖아요. 그런 것도 또 작용할 거예요. 보복성 예산 삭감. 매주 집회를 해갖고 대규모 경력을 반드시 거기 배치되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 그걸로 인한 생활안정 치안의 어떤
구멍이 생기면 그럼 오롯이 이제 민주당이 책임져야 되겠죠. 예. 네. 그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그 한동훈 대표를 보자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그 면담이 있던 날 아침이었어요.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바로 화답을 했죠. 네. 만나겠다. 네. 그 후로 아직 안 만났잖아요. 그 뭐 별게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때 뭐 원론적 답변을 한 건데 한동훈 어제 대표로서. 다시 만나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로부터.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도 아까 그러니까 우리가 출구 전략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출구 전략을 좀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답답한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 택할 수 있는 하나가 뭐 여야 대표회담 이런 게 하나의 그 출구 전략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그럼 출구 전략을 못 찾아서 답답해하는 그 사정이 이해가 되면 네. 그럼 만나서 같이 출구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명분도 줘가면서. 만들어 주는데 네. 그 대신 우리가 반드시 얻어내야 될 것은 얻어내야 되겠죠. 그게 뭔데요?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근데 이럴 때 정말 당정 간의 균열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권 세력이 그렇게 뭔가 그걸 통해서 출구 전략을 쓰려고 했을 때 반드시 그 얻어내야 될 것, 획득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그 생각의 일치, 행동의 일치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행동 단일 대우를 강조하시는데요. 근데 사실 지금 보수 지지층, 보수 유권자들이나 또 여권 지지층 등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관계의 균열이 이 모든 그 문제의 근원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까 뭐 정말 깜도 안 되는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당원 게시판 사태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가 통상적인 그 여당 내의 대통령과 집권당 관계로 순조롭게 갔다면 뭐 별로 문제도 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별것도 아닌 게 별거가 되는 상황의 근원에 그렇잖아요.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아닌가요? 그 문제를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정말 포용적으로 풀어가느냐가 핵심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그 뭐 오르신 지적 같고요. 저희들도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더 노력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좀 그것도 성찰해 봐야 되겠죠. 성찰해 봐야 되고 그래서 좀 이제 연말 정국이 끝나면 내년 새 신년부터는 두 분이 정례적으로 좀 만나서 고개를 맞대고 좀 국정을 긴밀히 논의하는 그런 모습이 좀 반드시 좀 실현됐으면 합니다. 그걸 위해서 한동훈 대표가 노력해야 될 점이 있으면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 집권 전반기를 넘어서 집권 후반기로 가면서 어제 그 첫 번째 민생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생과 양극화 해소가 그 집권 후반기의 핵심 화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그 흐름과 지금 당이 가는 흐름 어떻게 보세요? 그 정책적인 면에서는 크게 엇박자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갈등이 있다 보니까 집권 세력이 지금 절대적인 의석수 열세 아닙니까? 이럴 때 비교 우위가 있는 게 당정 긴밀한 어떤 화합 속에서 행정력을 발휘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집권 세력이 갖는 엄청난 무기인데 그게 제대로 지금 그 무기의 효력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 문제는 한동훈 대표도 깊이 느끼고 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신지어 전략기획부총장이었습니다. 제주 4.3 사건으로 인해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혼인 입양신고 특례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신청은 2024년 9월 2일부터 2026년 8월 31일 2년간 진행되며 혼인신고 특례의 경우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 본인 등이 입양신고 특례는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 신청서류, 접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4.3 종합정보 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고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 4.3 지원가 064-710-8440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이번 기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글로벌 톡톡입니다. KBS 국제부 김양순 기자입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동 상황 이게 휴전한다는 연락은 있었는데 여전히 공격은 있는 것 같고요. 이거 정리 좀 해주실래요? 네, 보시는 분들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분명히 휴전한다고 했는데 계속 막 포탄도 떨어지고 사람도 죽었다고 하고 사상자도 나오고 이러는데 이게 일단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전선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기본적으로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와의 전쟁을 제일 먼저 시작했죠. 진행 중이에요. 하마스가 먼저 공격을 해서 그렇죠. 하마스가 먼저 공격을 해서 전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고 가자 지구에서 그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가보면 레바논하고 국경이 있습니다. 레바논에 또 이제 우리 저항의 축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에게 반대하는 저항의 축이죠. 이 저항의 축에 헤즈볼라가 있잖아요.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최근 몇 달 동안 아주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사상자가 뭐 민간인이 1,000명 이상 죽을 정도로 많이 났고요. 그래서 지금 휴전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곳, 정전하고 있는 곳은 이 이스라엘 북부와 이제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 간의 정전, 그것도 이제 전쟁을 완전히 정지한 건 아니고요. 60일 동안 임시로 60일 동안만 전쟁을 좀 쉬어보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발효가 됐습니다. 일종의 그 연말연시 휴전입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은 뭐 서로 좀 약간 너무 전선이 많아 이런 것도 있고 또 트럼프가 온다니까 잠깐 생각 좀 해볼까 이런 것도 있고 해서 60일 동안 임시 정전 협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전 협정이라는 게 임시잖아요. 임시라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계속 쏘고 있고 또 헤즈볼라는 헤즈볼라대로 계속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제 프랑스 외교관에 따르면 현장에 가 있는 이스라엘이 정전 협정 이후에 52번이나 레바논을 공격했다. 이럴 거면 정전 협정 왜 하냐? 이거 합의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늘 논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논리가 있어요. 이게 헤즈볼라가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 무기를 가져가서 사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지금 마음대로 무기를 밀반입하고 있다. 그럼 그 무기로 우리를 공격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헤즈볼라가 무기를 갖고 있는 지역, 뭐 중거리 로켓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곳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은 또 바쁩니다. 이게 헤즈볼라와 정전 협정을 하고 거기에서 또 이제 교전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남쪽에는 또 가자 지구가 있잖아요. 이 가자 지구에 대해서 민간인들이 너무 힘들고 또 대량으로 학살됐다는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가 국제사법재판소에 또 회부가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인데 멈추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가자 지구에 대해서 지금 또 계속 폭탄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자 지구에 있는 민간인들이 계속해서 사망자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 지역은 굉장히 지금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전기도 못 들어가고 이런 상황인데 또 다시 이스라엘이 공습을 하면서 이제 국제 구호 기구들도 지금 길이 끊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은 너무 힘들지 않겠냐라고 국제기구들 그리고 서방 국가를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이 워낙에 무소불위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어가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정전협정이 헤즈볼라랑 이루어졌고
이집트에서 제3국에서 이제 하마스와 또 이스라엘 간의 휴전 협상을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재개된 휴전 협상이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번째쯤 되는 것 같은데. 그 하마스가 인질 잡아갔잖아요. 그렇죠. 그 인질들은 지금 다 풀려났어요? 아니면 아닙니다. 아직도 있어요? 아직 100명 정도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인질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인질 먼저 풀고 휴전이야라고 하고 있고 하마스는 휴전 먼저 하고 인질이야. 그래서 이 상태가 지금 1년 넘게 계속 답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나기 전에 휴전 협상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고 그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중동 특사가 새로 임명됐는데 중동 특사가 둘째 딸, 그러니까 티파니의 뭐라고 해야 되죠? 시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사돈인 거죠. 트럼프의 이제 사돈. 트럼프의 사돈이 이제 첫 번째 사돈은 지금 프랑스 대사로 임명이 됐고요. 두 번째 사돈은 이제 레바논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 문제 특사로 지금 임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사드 블로스라는 분인데 이 블로스가 자신의 사돈이지만 또 중동 문제에 있어서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딜 메이커라고 하면서 현재 중동 특사로 임명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트럼프가 하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는 바이든하고는 좀 사이가 별로 안 좋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트럼프하고는 잘 맞습니까?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워낙에 이스라엘에서 입지전적인 인물이고 오래됐고 또 굉장히 또 독불 장군식의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스타일이 좀 비슷하네요. 스타일은 좀 비슷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그런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는 어떤 그동안의 사람을 죽이는 방식이라든지 이스라엘의 정권을 유지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잘 맞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몇 번 그런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당선인이죠. 트럼프 당선인은 워낙에 이스라엘 문제 또 유대인 문제에 있어서는 친유대인 성향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 토론 과정에서도 이제 상대편을 공격하면서 너네 민주당이 계속 가져가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없어질 거야라고 위협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어떤 민족성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자금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바이든보다는 훨씬 더 친이스라엘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아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둘째 딸의 시아버지 사돈 마사드 블로스요? 네, 마사드 블로스죠. 네. 그럼 이 사람은 그냥 그런 관계 때문에 능력도 없는데 발탁된 겁니까? 아니면 나름 그 영역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 영역이라고 보기에는 일단은 블로스 자체가 법조인입니다. 법조인이고 재계에서 활약을 하는 법조인 출신의 기업가 지금 트럼프 정부에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는 그런 캐릭터죠. 그런데 그동안에 어떤 외교적인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 일을 했느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다만 이 마사드 블로스의 어떤 정체성을 좀 보자면은 일단은 헤즈볼라와 연대하고 있는 기독교의 친구 그쪽에 반대를 하면서도 헤즈볼라에는 또 반대를 해요. 하지만 헤즈볼라 쪽에 아는 사람들은 있어요. 즉 네트워킹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레바논에서도 이제 기독교 세력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독교 세력에 있는 레바논들하고도 또 친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이 레바논 또 지금 시리아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전문 용어로 마당발? 마당발 그렇죠. 아무래도 중동의 마당발. 중동의 마당발 이렇게 중동 사람을 선임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 중동 지역의 그 특성 중에 하나가 그런 네트워킹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사적 네트워킹을 통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정책 결정의 그 배경이 된다. 그런 대목까지를 감안해서 좀 잘 풀어왔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그 인선이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 뭐 논란이 있어서 낙마한 사람도 벌써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근데 보면 특징이 좀 보이네요.
뉴욕타임즈에서 특징을 분류했는데요. 이제 1기 트럼프 내각에서는 본인이 잘 모르니까 일단 전문가, 그다음에 뭐 그 안에서 계속 해왔던 사람, 국방부라든지 안보라든지 그래서 해왔던 사람들을 중용을 했다라는 평가였고요. 2기에서는 그런 거 다 없고요. 일단 가장 특징적인 거는 플로리다 출신은 본인의 이제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가까웠고 트럼프를 많이 비호하고 자주 봤겠죠. 자주 봤으니까 그만큼 내가 믿을 수 있어라는 거고요. 두 번째 특징은 폭스뉴스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폭스뉴스 앵커를 하면서 자기를 많이 비호해 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뭔가 자리를 주겠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이번에 이제 FBI 국장 임명과도 동일시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트럼프가 내가 4년 전 바이든에게 선거를 도둑 맞았어라고 주장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보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내가 이걸 인정하지 않고 선거를 도난당했다고 주장해왔는데 그 주장에 대해서 열렬히 추종했던 사람들, 정말 너는 선거 사기당했고 도둑 맞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 네 선거를 빼앗아간 사람들을 다 처단해야 돼라고 했던 사람들이 중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법무장관이었다가 낙마한 맥 게이츠, 늘 의회에 나오면은 우리는 이 선거 바이든 인정할 수 없어, 이 선거 도둑 맞은 거야라고 얘기했었거든요. 하지만 낙마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다행이 된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 FBI 국장으로 또 임명된 캐시 파텔이라는 44살 이제 비서실장 출신의 남성입니다만, 이 캐시 파텔은 FBI가 그동안 마라라고 리조트 압수수색하고 트럼프 그다음에 이제 뭐 조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FBI 워싱턴 지부 없애겠다. 다 없애고 너네 다 숙청이야 라는 말을 굉장히 입에 많이 달고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FBI가 어떻게 될지도 봐야 됩니다. 그 트럼프 당선인의 아들이 그런 얘기 했습니까? 대통령 저 아버지보다 똑똑한 사람은 안 써. 네, 트럼프 주니어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번 정부에서는 아버지보다 똑똑한 사람은 임명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이제 뭐 정보 쪽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트럼프의 모든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트럼프 주니어다. 트럼프 주니어가 비트코인에 대한 것도 각인을 시켰고, 그다음에 여러 인사들에 대한 것도 각인을 시켰는데 그게 과연 뭘까? 트럼프 주니어가 갖고 있는 생각이 그랬더니 트럼프보다 똑똑한 사람은 안 돼. 왜냐하면 트럼프가 뭘 하려고 하면은 일기 때처럼 발목을 잡을 테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주니어가 어느 정도의 입김을 계속해서 행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여기에 브레이크가 되어줄 사람이 없는지 이런 걸 좀 봐야 합니다. 그 트럼프 주니어가 더 셉니까? 아니면 퍼스트 버디야? 퍼스트보디 일론 머스크요. 네. 누가 더 셉니까? 제가 볼 때는 트럼프 주니어가 훨씬 센 것 같습니다. 그래요?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가족과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인물에 대한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1기 때도 이방카와 이방카의 남편 사위인 제러드 쿠시너가 거의 마쿠 실세로 활약할 만큼 가족에 대한 의존도가 아주 높았고 내가 어떤 배신을 당할 거다라는 거에 생각을 늘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신뢰가 아주 굳건했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주니어가 그 역할, 이방카의 역할을 좀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트럼프가 자식이 하나, 둘, 셋, 넷, 5명이에요. 5명이기 때문에 트럼프 주니어, 이방카, 그다음에 에릭, 그다음에 이제 티파니, 시아버지가 중동 특사로 가는 티파니, 그리고 막내가 이제 그 초등학생이었던 베런입니다. 그래서 5명의 아이들이 각각 어느 역할을 하게 될지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국제부 김양순 기자였습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2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도로 살얼음이 끼기 쉬운 그늘진 곳을 지나실 때 교통안전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내 출근길 올림픽대로 잠실 쪽인데요. 동호대교 부근 1차로에 사고 처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차선 변경이 유독 많은 곳이어서 동작대교부터도 여파를 크게 받고요. 이전 강서권역 정체가 시작되는 행주대교부터 이 사고 지점 쪽 이동에는 1시간 15분이 넘게 필요하겠습니다. 구리 쪽 강변북로는 행주대교부터 반포대교 쪽으로 1시간가량 막바지 출근 정체 이어지고요. 공항 일산 방향 암사대교
올림픽대교부터 성수대교 쪽 이동엔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모두 각각 25분 내외로 걸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수도권 정체도 아직 깁니다. 특히 목포 쪽 서해안고속도로 고장난 차가 서 있는 순산터널 부근부터 비봉 쪽으론 11km 구간 가장 어렵고 남해선 순천 쪽도 창원 1터널 2차로가 고장난 화물차로 막혀 있습니다. 창원 분기점부터 4km 구간 처리 여파 크게 받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지금 이제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넘어서 여러 가지의 좀 국민 체감도 있는 개혁 성과를 내야 된다는 대통령의 생각이 확실한 것 같은데요. 그런가 하면은 어제 충남 공주에서 양극화 해소를 화두로 던지는 그런 민생 토론회가 다시 재개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집권 후반기를 운영해 나갈지 대통령실의 장상윤 사회수석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수석님 어서 나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잠깐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민생 토론회 양극화 해소가 화두더라고요. 예, 양극화 저희는 이제 용어를 타개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해소라는 말은 좀 너무 이상적이고요. 아하. 예. 양극화 타개. 예. 예. 구체적으로 어떤 비전과 계획을 갖고 움직이는 건가요? 취지는 그렇습니다. 저희 정부 임기가 이제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전반기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에 이제 정상화 내지는 시스템을 좀 바꾸는 그런 노력들을 주로 해왔고 어느 정도 이제 이런 것들이 4대 개혁을 비롯해가지고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 결국은 국민들이 체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체감을 하고 특히 이제 민생 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뭔가 이 격차나 또는 이렇게 소외계층이나 아니면 이렇게 좀 밀려나 있는 분들한테 뭔가 이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이런 개혁이나 정상화의 조치가 체감을 할 수 있지 않겠냐. 네. 그래서 양극화 타개라는 거를 하나의 화두로 던지고 그동안 해왔던 정책들 중에 이분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은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더 속도를 내고 또 성과를 내고 네. 또 거기에 더해서 새로 우리가 좀 발굴을 해가지고 국정의 어떤 목표 민생을 살리고 또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겠다는 이런 목표에 맞는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내년 연초쯤에 저희가 좀 종합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국민들께 좀 보고를 드리고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사회 각 분야에 있는 양극화 타개를 위한 여러 가지 어젠더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내년 초에 좀 종합 발표를 할 계획이다. 이 의료개혁에 대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이제 모셨는데 사실 의료개혁 얘기를 하면서도 그동안 의료격차 해소라고 하는 문제를 정부에서 상당히 깊이 고민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의료격차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수석님? 한마디로 얘기하면 격차와 쏠림의 문제인데요. 격차는 저희가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격차가 가장 극심한 예죠. 저희가 지표 하나만 보더라도 OECD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3.8명 정도를 넘어서고 있는데 OECD 평균을 넘어선 숫자입니다. OECD 평균이 몇 명쯤 되죠? OECD 평균이 3.7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명당 3.7명. 예. 근데 이제 경북이나 전남이나 경남이나 이렇게 이제 의료 취약 지역으로 내려가면 1명대로 떨어지고 1.3명, 4명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격차가 거의 2배 이상, 거의 3배 가까이 나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다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의료 서비스나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면 이 문제는 정부가 그대로 두고 보기는 어렵죠. 우리 헌법 36조를 보시게 되면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를 어디에 살든지 간에 어느 정도의 질을 국가가 제공을 하고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격차가 있고 네. 또 의료 내부로 들어가 보면 필수 의료와 또 필수 의료가 아닌 분야로 나뉘게 되는데 네. 의사 인력들이 비필수 쪽으로 너무 쏠리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쏠림의 문제인데 필수 의료 쪽에 종사하려는 의사 수가 태부족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응급실의 어려움도 사실 그게 오랜 동안 누적된 그런 쏠림의 문제의 네. 그 어떤 결과물이거든요. 그 격차와 쏠림을 해소를 해보자. 그래서 지역 의료를 살리고 필수 의료를 복원시켜야 되겠다라는 게 저희 의료개혁의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역 격차와 쏠림을 해소하자. 그래서 의료 서비스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죠. 필요한 만큼 어디에 갖도록 살든지 만들자.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이런 의료개혁이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문제 때문에 처음부터 이 벽에 부딪히고 난항을 겪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의료계에서 그 걱정하시는 부분들하고 정부가 이제 조금 그 증원하는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는 현행 법 체계로 보면 그 의료 인력, 특히 의사 인력을 수급을 관리를 하고 네. 모니터링을 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인력 공급을 어느 정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의료를 그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책무입니다. 권한이 아니고 책무인데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증원을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또 증원을 한다고 하면은 의료 수요를 더 창출을 한다. 뭐 이런 이제 논리를 가지고 증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지만 정부가 바라보는 정원의 문제는 지역 의료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네. 기본적으로 의사 수를 늘려야 되겠다는 거고 내년부터 초고령 사회로 저희가 들어갑니다. 예. 65세 이상 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의료 수요는 폭증하게 돼 있고 그거를 감당을 하려면 부족한 의사 수를 늘려야 되고 특히 필수 의료 쪽에 많이 공급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 게 저희 정부로서는 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거를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의료계의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수렴을 하고 들을 필요는 있지만 결정을 하고 결단을 내리고 이거를 끌고 가야 되는 거는 정부의 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설득을 하면서도 한 방향으로 저희가 흔들림 없이 가고 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그 의사협회 비대위원장과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그 비대위원장도 계속 하는 말이 그 내년도 2025학년도 그 의대 입시 정원 을 원점에서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내년도 입시는 이미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거 아닌가요? 마무리가 아니라 입시를 준비하는 거는 그 우리 고등교육 법령이나 이 대학 입시는 가장 중요한 게 예측 가능성입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예측 가능성을 보고 그 빠르게는 4년 전부터 예고할 게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에 다니는 친구들이 대입을 볼 때 어떤 과목을 보고 어떤 시험을 보게 된다는 걸 미리 예고를 그때부터 준비를 합니까? 그래서 그런 아주 사전적인 예고가 가장 중요한 건데 25년도 입시는 사실 올해 5월 말에 각 대학별로 그 모집 공고를 낼 때 이미 그 룰들이 다 정해져서 공고를 냈고 네. 그거에 맞춰서 학생들이 다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의대 정원을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입시를 보시게 되면은 수시를 6군데를 늘 수 있고 수능 성적을 받아서 정시를 3군데를 또 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학생 개인당. 그러면 학생 개인들은 자기의 어떤 역량이나 선호나 이런 거에 맞춰서
9번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디선가에 예고됐던 거에서 뭔가 안 뽑는다든지 2월을 안 하고 그 인원을 기대를 했는데 그거를 안 뽑고 그냥 취소를 한다든지 하면 기회의 박탈입니다. 그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2025학년도 입시 문제는 더 이상 조정이 불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예, 그게 그거는 정부 입장이고. 현실적으로는 지난 5월 말에 이미 룰이 공지가 됐을 때부터 예. 돌리기 어려운 문제인 겁니다. 수석님, 2025학년도는 지금 설명하신 이유로 이거는 변경하기가 어렵다. 그럼 2026학년도는 원점에서 재검토를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저희가 그 원점 재검토라는 말이 너무 강조돼서 나와서 그런데 네. 설명을 드리면 26학년도도 네. 이미 정원의 규모는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거는 고등교육 법령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4년에 예고할 게 있고 2년 전에 예고할 게 있고 네. 입시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공지할 게 있고 그렇습니다. 이 정원은 2년 전에 예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24년 4월 말에 이미 2,000명이 증원된 5,058명으로 공지가 돼 있고요. 2026학년도. 예. 다만 의료계에서 2,000명 증원이 너무 과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2,000명이 아닌 대안, 그러니까 1,000명도 좋고 500명도 좋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오는데 논의를 하려면 이게 숫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러이러해서 2,000명이 아니다라고 가져오면 우리는 2,000명에 매몰되지 않고 다시 한번 추계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유연한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미 정부의 입장은 2,000명으로 발표가 됐고 근거가 있는데 그렇죠. 의료계가 다른 근거를 가지고 다른 제안을 제시하면 토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저희가 열심히 해서 해법을 내놨는데 만약에 그 답이 틀리다면 나는 계산을 이렇게 봤더니 이 답이 나오더라. 그 두 개를 놓고 한번 같이 보자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여의정협의체가 그동안 가동이 됐는데 중단이 돼버렸어요. 이거 네. 완전히 끝난 겁니까? 아니면 잠깐 중단입니까? 저희들이 발표는 일단 휴지기를 가지기로 했기 때문에 그 잠정적인 중단인데 이 문제도 거기에 들어와 계신 단체가 이제 대한의학회하고 KAMC 주로 이제 교수님들인데 상당 부분 소통이 이루어지고 공감대를 이루거나 서로 입장은 달랐지만 총론에서는 굉장히 그 이해를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자꾸 이제 그 25학년도 정원이라든지 이 정원 문제가 이제 걸림돌이 되다 보니까 논의의 진전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쿨링 타임을 가져보자라는 정도이고 이거는 언제든지 다시 테이블에 앉아서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좀 냉각기 휴지기를 갖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요.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대담인데요. 마무리 짧게 의료계에 대해서나 국민에 대해서 한 말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의료 개혁을 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은 게 이제 정원 문제인데 정원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계속해서 이제 일관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계가 저희가 대화를 열심히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런 대화를 하는 하나의 의료계 의견을 모으는 또 의료계 내에 합리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의견을 모으는 하나의 거버넌스를 이번에는 좀 변화를 해서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예, 강성 주장에만 너무 매몰되지 말고 그거를 하나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었습니다. 여기서 건물이 밀집도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